자, 한여름 용모 대비 은행이들을 위한 손사타의 프레젠트 산타송입니다. 자, 오늘은 정근대사 그 중에서도 조선 전기와 후기를 좀 볼게요. 렛츠 get it! 어예 베이비!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볼게요. 조선 전기와 후기 부분인데, 조선 전기는 정치와 뭐 사경문은 자주 안 나오거든. 그래서 뭐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세종과 같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조선 전기 문화는. 그래서 플러스 양란까지 보통 얘기를 해서 한 두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선 후기에서 두 문제. 조선 후기는 정치 하나, 사경문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조선 전기의 정치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개괄을 하자면, 먼저 이 조선 전기의 정치는 5명의 왕을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기억나? 세, 성이야. 태태세세성인데, 왕들 태태세세성인데, 뭐 태조는 다들 알다시피 건국 당시잖아. 근데 건국했던 태조를 기억한다기보다는 요 당시 조선을 만들었던 정도전을 기억하면 돼. 재상 중심의 나라를 꿈꿨었던 정도 신진사대부 출신이었고, 급진파 신진사대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태조의 셋째 아들이었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왕이 되니 바로 태종이었죠. 자, 태종은 기억해 두셔야죠. 이방원이고요.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명실공히 건국에 결국 공신으로 우뚝 서게 됐었지. 다섯째 아들이지만 권력이 가장 강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차례의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호패법이라는 걸 실시해서 지금의 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래서 호패를 차고 있도록 해서 세금 같은 거 이렇게 잘 걷게 만들어서 국가 재정을 확보했었다는 거. 또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당연히 미쳐 있을 수밖에 없잖아. 왕이 될 수 없는 애가 왕이 되기 위해 왕자의 난까지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니 당시에 왕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병들을 다 협파하기도 했고요. 본인도 이제 서병으로 갔다가 왕자의 난을 일으켰으면서,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하기도 했어. 자, 육조 직계제는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여기에서 의정부 서사제랑 육조 직계제 좀 얘기해 볼게. 이게 작년에는 좀 꽤 나왔는데 최근에는 올해는 좀 많이 안 나왔어요. 뭐라 그러지? 2017년에 꽤 나왔는데 2018년에 좀 안 나왔어. 자,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는 조선의 정치 통치 체제를 말하는 건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의정부 또 육조가 중심이 되는 중앙 통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지. 의정부에서 국가 중대사를 의결하고, 육조에서는 그걸 실무를 나눠서 담당한다고 보면 돼. 2호의 병영공으로 삼성육부제가 전신이고 삼성이 의정부로 합쳐졌다고 봐도 무방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애들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라 그래서 재상들이 여기에서 이제 심의 의결이라는 걸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자, 문제는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는 육조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의정부에 보고를 해. 의정부에서 거의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회의를 하지, 국가 중요한 얘기를. 그래서 거의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왕한테는 뭐 허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고를 하는 거야. 왕은 알았어, 네 맘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의정부는 그걸 육조에다가 던지지. 너가 이거 해, 이렇게 하고서. 이게 의정부 서사제야.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의정부가 국가의 중대사를 거의 결정하는 키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 육조직계제 같은 경우는 이런 의정부가 중앙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니까 왕이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재상권의 권한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육조가 의정부를 들리지 않고 왕에게 바로 장계를 올려서 보고를 하고 왕이 직접 명령을 올리는 거지. 의정부는 사실은 거의 자문기구나 다름없이 이렇게 진배 없이 이렇게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국가 중대사 같은 경우만, 그런 국가 중대사 같은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사형수의 뭐 죄심이라든지 뭐 4대 문서라든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만 어쩌다가 한 번씩 의정부가 이렇게 본다는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육조 직계제란 말이야. 자, 그럼 둘 중에 왕권이 강한 건 뭘까? 바로 육조 직계제지. 왕권 강화에 미쳐 있었던 태종은 당연히 육조 직계제를 만들어서 시행할 밖에.
자, 그런 상황에서 태종이 왕권 강화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주니 그게 바로 셋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 세종이야. 세종은 여러분 다들 아시던 그 대왕입니다. 대왕 세종. 그래서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뭐 훈민정음 창제했어. 추국이 발명 뭐 요때겠지. 뭐 장렬실 등용했어. 뭐 앙부일구 자경루 해가지고 물시계 해시계. 뭐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조선에서 뭐 중요한 농사법을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농사 직설 같은 것도 편찬해. 그리고 공법이라 그래서 당시에 그 세금을 거둘 때는 그 풍년과 흉년의 정도에 따라서 걷게끔 만드는 전분육등법 구분 뭐라는 거야 전분구등법 그리고 다시 연분구등법 그리고 전분육등법이라 해서 토지의 비옥도나 풍형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조금 뭐랄까 합리적으로 걷게 하는 제도라고 해서 공법이라는 걸 시행하기도 했었죠. 뭐 진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죠. 아 그리고 사군육진도 이때 개척하잖아. 김종서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경지대 그래서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까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국경선이 개척된 게 바로 세종 때였지. 너무 한 거 많지 않니? 그래서 문제는 꽤 세종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사실은 문화도 여기서 엮여서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세종은요. 왕이 어느 정도 강해져 있는 상황에서 왕권을 즉위했기 때문에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왕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떠넘긴 것도 없잖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들은 거의 재상을 믿고 맡기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왕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세종의 첫째 아들 문종이 일찍 이제 왕에 오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죽게 되고 어린 아들이었던 단종이 왕에 올라 그래서 단종이 왕이 어리다 보니까 신하들이 자꾸 좌지우지하고 왕권이 많이 약해지죠. 그래서 계유정난이라는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문종의 동생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결국 왕위에 오르니 그게 바로 세조야. 자 그래서 세조도 왕이 될 수 없는 애가 왕이 됐지. 그럼 왕권을 강화하고 싶겠지. 그지? 그래서 역시 육조 직계제 활용하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나에게 이제 득이 되었던 나에게 도움을 줬었던 신하들에게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과저를 주려고 보니까 얼씨구 줄 땅이 너무 없네. 봤더니 그 전에 과전법에서 계속해서 세습되던 땅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세습되는 땅 다 없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땅을 주는 법을 만들어. 그게 바로 직전법이거든. 사실 세조가 자신이 왕이 되는 걸 도와줬던 많은 신하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도움이라기보다는 감사 인사를 하려던 목적이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전법은 실시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 현직 관리들에게만 땅을 정확하게는 수조권을 지급하는 게 직전법이고 그리고 사실은 경국대전도 이때 편찬을 시작한 거야. 그렇지만 시작에 그쳤네. 죽어버렸어. 그래서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죠. 그래서 이때 통치체제를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성종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성종은 사실 경국대전 완성했던 것 뿐만 아니라 또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세종 때 활용했었던 이걸 안 썼네. 지편전. 지편전을 세조가 지편전과 경연을 없애버렸거든. 왜냐면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자꾸 말하는 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걸 없앴더니 성종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왕이 돼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다시 추구하기 위해서 경연도 부활하고요.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이라는 것도 만들었었지.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선 초기의 정치였고요. 하나 더. 사화까지가 조선 전기라고 보면 되는데 성종 때 그래서 그 이전에 세조 때까지 건국 초기에 정권을 좀 안정시켰었던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김종직과 같은 사림을 등용했었거든. 그래서 이 사림들과 훈구들이 싸우는 사화라는 게 4번 일어난단 말이야. 연산군 때 2번, 무오사, 갑자사, 그리고 중종 때
세 번째 기묘사화, 그리고 마지막 명종 때 을사사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기묘사화에 관련된 조광조 문제가 가끔씩 나왔어. 얘 살인 출신이고요. 기본적으로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갑자사에 연루되었던 훈구들이 도저히 연산군 가만히 못 두겠다고서는 폭군 물러가라! 그래서 반정을 일으켰단 말이야. 왕 쫓아내는 거 기억나지? 반정. 그래서 연산군을 쫓아내는 반정을 통해서 중종을 왕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중종반정으로 왕이 됐는데, 여기 중종. 이 중종이 그러다 보니까 왕을 만들어지 훈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 근데 훈구가 너무 부패하고 또 개혁을 계속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살인 출신이었던 조광조를 등용하죠. 자, 등용해서 조광조는 소격서 왕실의 도교 행사를 폐지시켜버리고요.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곳을 폐지시켜버리고 완전 성리학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은 그 훈구들이 갖고 있었던 훈장들을 삭제하라고 했어. 잘못된 공훈들, 위훈들을 삭제하려고 했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현량과라는 걸 실시해서 현명하고 어진 선비를 직접 추천으로 뽑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사림의 등용문을 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이제 바탕이 돼서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훈구가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기묘한 일을 꾸며야 나뭇잎에다가 주초위강, 즉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걸 꿀로 발라가지고 벌레들이 거기만 갉아먹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묘한 일로 사화를 일으켜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을 축출하는 게 기묘사화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가 은근히 나올 수 있어서 토지제도의 변천인데요. 자, 아까 잠깐 얘기 드렸어요. 조선 초기의 토지제도 과전법입니다. 과전이라는 게 뭐야? 관리들에게 주는 땅이란 뜻이거든. 이 과전법을 통해서 관리들에게 땅을 주려고 했었는데, 전시가를 개혁하고, 문제는 이때 세습되는 땅들이 몇 가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막상 새롭게 관리가 됐던 애들한테 땅을 주려고 보니까 땅이 없네.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를 했다고. 그래서 직전법을 실시해서 현직 관리만 이제 토지를 갖게끔 하고 바꿨었는데, 성종 때 문제가 생겨요. 관리들이 자꾸 내 땅을 이제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자꾸 착복을 하는 거야. 자꾸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아서 지네가 자꾸 뭐 헤쳐먹어. 그래서 관리들이 직접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신하들한테 주는 관수간급제를 일부 도입하긴 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될 거면 못하러 수조권을 줘. 그래서 수조권으로 지배하는 토지제도 자체가 폐지돼 버립니다. 이게 조선 전기였어. 자, 조선 전기 내용은 여기까지. 49번부터 그럼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문제 다 푸셨나요? 49번입니다.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책이래. 야, 왕자에 난 땅 나왔네. 호패법까지 나왔어. 종이죠. 그럼 답은 육조직기제 마련. 그렇지. 자, 여기에서 자, 조선시대부터는 선제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좀 볼게. 홍문관 설치 누구니? 성종이고요. 과거제 도입은 고려 광종이겠지. 별무반 편성 왕이라기보다는 윤관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초계문신제 마련 요거 조선 후기 정조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지를 눈에 조금 익숙해줘야 돼. 그러면 이 선지가 계속 번복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1등급은 따놓당상. 자, 50번 볼게. 이 왕 나와있네. 자, 호패법 또 나왔네. 태종이에요. 답은 사병역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하나 더. 화성을 축조한 거 조선 후기 정조고요. 나머지 경국대전 완성한 것만 성종이죠. 자, 전민변정동검 설치는 고려 후기 공민왕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쭉쭉 풀어볼게요. 51번입니다. 자,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서 나와 있는데 4분과 6진 나와 있네. 이거 누구야? 세종이겠지? 답은 훈민정음 반포. 그 다음 5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칠정산 요거 세종 때이고요. 장영실 4군 6진 그럼 뭐겠어? 세종 얘기야. 4대 구간까지 다 나와버렸잖아. 그지? 자, 세종입니다. 답은요. 훈민정음. 그렇지? 자, 53번이요. 다음 가상 대화에 등장하는 국왕의 업적, 전세 수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를 비옥한 정도 풍요에 따라 그래서 요거 공법이라고 하는 세종 때 실시되었던 세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답은 훈민정음. 자, 54번이요. 자,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 하고 나와 있는데 홍문관지 나와 있는 홍문관, 김종직, 살인 등용 성종이죠. 답은 경국대전 완성.
자, 55번 보자. 세조고요. 호패법, 의정부서자세 나와 있는데 집현전과 경연제도 폐지, 당연히 세조죠. 자, 답은 육조직기제 실시. 자, 56번이요. 조광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 정치가인 누구의 일생일에 중정반종 이후에 현량가 실시, 공은 삭제 이런 얘기했죠. 자, 누구? 조광조. 사림주도의 개혁을 시도하다. 57번입니다. 토지제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한다 그랬어요. 자, 조선전기 토지제도의 변화, 과전법 체제였는데요. 세습토지가 많아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를? 직전법을 실시했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조선 초기의 정치제도였다면 빠밤. 자, 이제는 양난 들어갑니다. 양난, 두 번의 난리라 그래서 양난이라고 보통 정의해서 부른다고 했었죠.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니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 쉬워. 외란과 호란이요. 자, 키워드 위주로만 좀 기억해 두볼게요. 자,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임진년에 임진, 외란이었죠. 자, 그래서 곽재우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걸출한 의병장과 수군이 활약했었던 때고요. 또 하나 유성룡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남겨가지고 유명한데 이 사람이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란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은 요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외란 때 뭐 이렇게 걸출한 의병장이나 이런 사람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때 외란이 일어나자 우리가 사실은 파죽지세로 당하거든. 그래서 중간중간 정비를 해요.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방어선이 뚫렸는가 해가지고 군대를 재편하는데 어떤 식으로 재편을 했냐면 당시 소고군과 지방에는 소고군과 그리고 중앙에는 훈련 도감을 만들어서 양성을 하죠. 자, 중요한 건 이 훈련 도감은 뭐야?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의무병이 아니라 뭐야? 모병제라는 거야. 모병제. 그러니까 군인들을 돈 주고 산다는 거지. 이해가니? 얘네 월급 받는 직업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 그래서 이제 군사력이 기존에 그러니까 농사를 하고 있었던 애들, 혹은 당시 각 지역마다 알아서 이제 군대를 운영하게 하다 보니까 군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뚫렸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야 당시 모병제를 실시하고 직업 군인을 만들어서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고군은 각 지방을 지키는 군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민부터 시작해서 모든 양반까지 직업이나 신분의 귀천 없이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농한기에는 이제 훈련을 받고 농사나 뭐 각자 생업에 종사할 때는 생업에 종사하게 하는 그런 자위방위대, 뭐 예를 들면은 민방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소고군을 운영하기도 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 훈련도감이 임진왜란 때 설치돼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외란이 일본이 쳐들어온 거라면 호란은 후금, 청이 쳐들어온 거나 터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당시에 이건 순서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흐름 순서대로 쭉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 여진,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바꾼 여진족이, 만주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관계를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자, 그래서 그때 정묘호란이 한번 터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 형제임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결국에 또 쳐들어와. 얘네들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군신관계를 요구를 했었고요. 군신관계를 거부하려고 했었죠. 자, 그럴 때 항전을 하기 위해서 얘들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남한산성에 들어가. 당시 인조가 원래 강화도로 튀려고 했는데 못 튀었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장기 안정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당시에 주화파, 척화파라 그래가지고 화해하기를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척화파, 화해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두 파로 나눠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명길이나 김상원과 같은 사람들 이름이 조금 나올 법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엔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면서 우리 호란은 결국 청나라에게 우리가 지게 되고 청나라에 대한 4대가 시작된다라고 하고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외란과 호란 사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요. 어떤 사람? 광해군. 연산군처럼 군으로 끝나지만 사실 광해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조금 달리 평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뭐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됐었고요. 전후 복구 사업에 많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조반정으로 결국엔 서인한테 쫓겨나긴 했지만 당시 북인과 함께 광해군은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었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8번입니다. 물줄친 전쟁 중에 일었던 일라고 했는데 곽재우 얘기 딱 나오네요. 왜적들이 말하기를 답은 임진왜란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4번. 그 다음 59번이요.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징비록 난중 이게 딱 보면 나오죠. 이거 이순신이고 이거 유성룡이야. 답은 곽재우가 일병장으로 활약했다. 자,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랑캐가 나왔는데 자, 임금께서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사오니 최명길 얘기 나오고 남한산성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 병자호란 때야. 답은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 자, 여기까지가 조선 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선 후기를 볼 거야. 자, 말씀드렸듯이 조선 후기가 사실은 문제가 더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정치에서 보통은 정치에서 한 문제 그리고 사회경제 문화 부분 기출문제가 꽤 많죠. 사회경제 문화 부분에서 한 문제 해서 두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 얘기를 해볼까요? 자, 조선 후기에서 우선은 통치체제의 변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자, 지금 방금 양란을 겪었어. 양란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전후기가 나뉘거든. 이 양란을 겪고 난 다음에 옛날의 통치 방식으로 그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통치체제가 크게 변화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비변사 중심으로 모든 체제가 굴러가게 돼. 비변사는 원래 임진왜란 중에 설치했던 임시기구였지만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다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세금 수출제도로 바뀌는데 당시 공납 그러니까 특산물을 내던 건 대동법으로 바뀌어서 특산물 대신 쌀이나 동전, 옷감 등으로 내게 하는 법으로 바뀌고 또 군역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군대를 가는 대신 내는 군포라는 걸 냈었거든. 그래서 그 군포가 두 필이었는데 요거를 한 필로 감필해주는 균역법이라는 것도 있었지. 자, 균역법은 그러면 두 필 내던 걸 한 필로 줄였으니까 국가의 재정이 그치 약해질 수 있지. 그러면 그걸 뭘로 보충하려고 그랬냐면 결작이나 선무군관포 등과 같은 추가 보충세를 거둔 거야. 결작은 지주들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1결당 2둑씩 무조건 내게 하는 거였고 선무군관포는 완전 명예직이었어. 그래서 선무군관이라는 완장을 찬 사람들은 포를 더 따로 내게끔 만들었던 거죠. 자, 요게 바로 균역법이었고 마지막으로 영정법이죠. 자, 영정법은 인조 때 실시한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공법에서 가장 비옥도가 낮고 그러니까 토지가 척박하고 가장 흉내를 떼는 게 최저 4두거든. 4두. 그래서 쌀을 4두만 내는 걸로 그냥 영원히 정해버린 거야. 전세를 쌀을 4두만 내는 걸로 가장 최소 전세만 내는 걸로 영원히 정해버린 거라고. 사실상 순서는 영정법, 공납, 그러니까 대동법, 그리고 균역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세인데 전세, 영정법, 그렇지. 자, 그래서 전세, 군역, 공납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어 갔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 전에 조선 전기에 사실은 살인들이 정권을 잡았어. 사화가 4번이나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살인들이 정권을 잡거든. 근데 그 살인들이 지네들끼리 행복하게 잘 정치하면 좋겠는데 벗들끼리 당파를 만든 거야. 그게 바로 분당 정치인데 처음에는 동인 서인이 나뉘었다가 요 동인이 얼마 안 지나서 북인 남인으로 나뉘고 결국 북인의 광해군 정권이 외란 이후에 정권을 잡았다가 결국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북인은 멸종,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체제에서 분당 정치가 이루어지다가 언제부터 변질이 됐냐면 바로 예송 논쟁이라는 논쟁부터야. 바로 현종 때인데 예송 논쟁은 효종, 그러니까 현종의 아빠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당시 살아있었던 효종 엄마가 상복을 몇 년 입는가를 두고서는 이제 예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어진 거야. 처음에는 서인이 이겼어. 그런데 두 번째에는 남인이 이겨서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이기지. 자, 요런 상태에서 남인이 이기면서 요 상황에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변질의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환국이라 그래서 숙종 때에 정치 국면이 훅훅훅훅 바뀌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서인이 완전 쪼그라다 있고 서인이 정권을 잡을 때는 남인이 완전 쫓아내고 이런 식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숙종 때 장희빈 이야기 기억하시면 돼요. 장희빈과 남인 서인 얘기. 이런 환국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러다가 남인은 결국엔 멸종을 하게 돼.
남인도 이제 멸종. 그럼 서인만 남게 되잖아. 그럼 서인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서인이 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론과 소론 사이에 또 싸움이 나서 결국엔 최종 민원은 노론. 노론의 일당 독재가 실시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영조 때거든. 그래서 영조 정조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절대 요 분당 정치가 계속해서 변질되고 있으니 우리의 정권을 제대로 다시 잡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는 탕평책이라는 걸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해. 자, 탕평책이라는 건 당파를 가리지 않고 신하들의 능력을 보고선 고루 뽑겠다라는 선언이고요. 이런 탕평책을 실시했던 왕 영조 정조의 노력으로 나름대로 개혁이 됩니다. 결국에는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세도 정치라고 해서 이제는 당파도 아니야. 이게 하나의 가면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가 모든 권력을 잡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과 변질 과정인데 흐름 좀 기억해 두시되 이 상황에서 정조와 영조는 좀 따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자, 영조 같은 경우는요. 탕평비라는 거를 전국 각지에 세우기도 했었고요. 법전도 새롭게 편찬해요. 속대전이라 그래서 경국대전 속편이란 뜻인데 속대전도 만들고 아까 잠깐 봤죠? 균역법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이 외에도 많아요. 자, 정조 같은 경우는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수원 화성 단골 선지입니다. 수원 화성을 축조했었죠. 아빠인 사도세자를 그리는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 더 신의 통공이라는 걸 발부합니다. 신의 통공은 그 시장에서 난전,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이긴 한데 사실상 당시 경제가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난전들도 굉장히 많은 좀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시전이 갖고 있었던 난전권, 난전을 금지할 권리를 폐지해버린 게 신의 통공이야. 그래서 자유로운 상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정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학자들을 이때 많이 등용하게 됐었고 또 초계 문신제라 그래서 서얼 차별받았었던 첩의 자식들 그런 서얼이라든지 실학자들을 여기에 되게 많이 등용을 하고 초계문신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관리들을 재교육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장용령이라 그래서 궁궐 왕실의 호위부대를 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대전처럼요. 대전 통편이라 그래서 새롭게 법전도 만들기도 했었고요. 자, 요 정도면 조선 후기 정치는 다 커버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61번입니다. 붕당 정치 변질되었다는 거 보여주죠. 신천년과 유민년 이래로 노론서론 남인의 사이가 나로이 갈수록 안 좋아서 지네들끼리 싸운다는 거야. 요거 2주간의 택리지라는 곳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사료고 유명한 사료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눈에 익혀두세요. 붕당 정치의 변질이고요. 62번이요. 자, 조선후기 국가의 최고 정책기구였던 어디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 원래는 임시설치기구인데 고위 관리들이 참여했던 최고기구 비변사 말하는 겁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권한이 강화됐었죠. 그 다음 63번이요.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자, 군역과 관련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고요.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원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장이나 선무군관포. 자, 요거 뭐야? 균역법, 군포, 일필징수. 자, 64번이요. 영조갑니다. 자, 밑줄친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나는 탕평비 세웠다는 얘기고요. 이 탕평비의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속대전 편찬까지. 답은요. 균역법 실시. 그 다음 65번입니다. 수원 화성건립 신의 통공 누구야? 정조죠. 답은 북학의 저술 실학자였던 박제가가 이때 활약했던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6번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행차하는 이야기네요. 수원 화성이네요. 답은 정조입니다. 그래서 정종에 대한 이야기 장용영 설치. 자, 67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당시 농민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술 농민 봉기 또 홍경래의 난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 백성이 머리에 흰 수건을 흔들고요. 움직임이 결코
관했지 않았죠. 그래서 안핵사 박규수가 나와가지고 얘네들을 잘 다스리라고 했더니 수령이 문제였다는 거야. 타막한 수령들이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요게 바로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세도 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자, 삼정은 전정, 군정, 황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세금 제도를 굉장히 문란하게 운영을 하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전국 각지의 임술년에는 전국 각지에 70여 차례나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홍경래 같은 경우는요. 평안도의 지역 차별에 항거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 정치였고, 자, 그 다음 조선 후기 사회 경제 변동과 문화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렵진 않아. 왜냐면 나오는 게 계속 나와. 먼저 첫 번째 실학 좀 볼게. 실학은 크게 중농합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삶을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중농합파야. 자, 대표적인 사람으로 정약용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은데, 정약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되니까 토지제도를 얘기할 거 아니야. 얘는 정전론과 여전론 등을 얘기를 했어. 모든 마을에서 공동 농장을 운영하자는 게 여전론이라면, 정정론은 이제 우물정자로 나눠서 가운데만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운영하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정전론이었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목민심서가 좀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고을에 다스리는 수령들이 이제 꼭 지켜야 될 법규를 책으로 쓴 거야.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거중기 같은 게 정약용이 개발을 해서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데 돕기도 했었죠. 당연히 정조가 사랑했던 실학자입니다. 이 사람 말고도 이익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정약용으로 다 가름되니까 그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중상합파가 있어. 상공업의 진흥이 나라를 살릴 길이다 라고 얘기했던 애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박지원이나 또 박제가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야. 자, 박지원 같은 경우는요, 양반 가문의 자제였었죠. 얘 같은 경우는 열하일기라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를 갔다 오고 쓴 기행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상공업을 진행해야겠구나라는 걸 알려줬던 사람이고, 박제가 같은 경우는 북학의라는 책을 서술했었죠. 그래서 북학에 대한 얘기야. 자, 북학이라는 게 뭐냐면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중상합파를 북학파라고도 해. 그래서 청나라의 발전된 경제 그리고 발전된 문물들 를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는 게 북학이야. 상공업파, 중상업파 얘기한 거고요. 자, 그것 말고도요, 조선 후기에 경제 그리고 사회 변동이 되게 큰데, 당시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상평통보와 같은 화폐를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전국 각지에 큰 대규모 상인들, 사상이라고 부르는 상인들, 예를 들면은 당시에 만상이라든지 송상이라든지 내상이라든지 경강상인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되게 잘 짓는, 이양법이 도입되면서 농사를 되게 잘 짓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 사람이 대규모 완전 큰 땅을 경작하는 광작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죠. 상품 작물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담배, 고추 이런 걸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상품 작물까지 재배를 해서 조선 후기의 경제가 무지하게 활성화됐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는데,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된 플러스 양란 이후에 신분제도 같은 게 많이 흔들리면서 사회도 되게 동요하게 돼. 특히 공명첩 같은 게 많이 발부가 되면서, 요 공명첩이 뭐니? 전쟁이 끝나고 원래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벼슬을 주는 첩이야. 그래서 문서의 이름 부분만 쭉 비어있고, 그래서 공명이야. 비어있다, 빌공짜거든. 이름 부분이 비어있고 벼슬을 수여함 해가지고 여기 이름만 쓰는 거였지. 전시체제에 쓰던 건데, 이게 문제는 전란 이후에 나라에 보탬이 되는 활동, 돈을 낸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신분제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됐었고, 그러면서 신분제도가 동요하면서 사회가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서민들이요, 양반을 까기 시작해. 그래서 서민들이 양반을 까는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 풍속화 같은 거,
또 서민의 모습을 그린 거, 또 한글 소설 같은 거, 홍길동적 같은 거, 사설 시조라 그래서 굉장히 시조의 그런 뭐 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길고 긴 시조죠. 장시조. 또 진경산수화라 그래서 뭐 요 당시 우리의 산천을 직접 그리는, 상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리는 산수 같은 것도 많이 발전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문화는 대충 가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68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여전론, 정전론 딱 봐도 누구지? 정약용. 답은 목민심서 저술. 자, 69번이요. 자, 역시 공동노정제인 여전론, 화성축조의 거중기 이용했다는 거. 누구야? 정약용. 답은 수령이 지켜야 할 덕목을 제시한 목민심서 집필. 자, 70번이요. 열하일기 수레. 북하기, 재물을 우물. 자, 박재가, 박지원. 누구야? 중상아파. 답은 2번. 71번이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거, 윤효와 박세당, 강화학파, 자, 요거 양명학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 사문헌정이라 해서 성리학을 비판했던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북학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도 주장하는 실학자도 나타났다는 거 정리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72번입니다. 자, 어느 시기 주요 사상이 활동하는데 누가 봐도 조선 후기죠? 뭐 사상들 나와 있으니까요. 답은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거 상평통보로 물품 거래하는 상인. 73번이요. 조선 후기 경제 변동이고요. 한글로 썼네요. 상평통보래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담배를 비롯한 상품 작물 재배. 74번이요. 김홍도필 풍속도 나와 있네요. 자, 조선 후기 얘기하는 거겠죠? 답은 한글소설 유행. 75번이요. 조선 후기 수민문화 나와 있는데요. 자, 김홍도와 심윤복의 작품 풍속화예요. 풍속화. 서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속화가 그려진 조선 후기 시절 한글소설이랑 사설시조가 유행하죠. 76번이요. 조선에서 이 책들을 보급한 목적은 삼강의 십도와 주작 아래 나와 있는데요. 자, 얘네들 어떤 책이냐면 유교, 정확하게 말하면 성리학적인 윤리를 보급하는 윤리서들이야. 그래서 답은 유교윤리의 학산이고요. 사림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편찬하고 이제 보여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77번 조선의 그림 전체에서 겸재정설의 진경산수화죠. 자, 대표적으로 인왕제색도가 있어요. 자, 이 중에 고사간수도와 명료도원도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딱 봐도 진짜 같지 않잖아요. 자, 요것도 신선이 이제 있는 거고요. 목류도원도도 원근법 같은 거 완전 못이죠. 다 둘 다 상상 속에 있는 거 그림으로 그린 거야. 중국. 상상 속에 있는 중국을 그린 거고요. 천마도는 신라권과 아실 거고요. 사신도. 자, 요거는 고구려의 무덤 벽화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뭘 보여주는 거야? 도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였죠. 사신도 말고도 금동대학로나 또 산수무늬 벽돌 같은 것도 있었고요. 기억해 두셔요. 자, 여기까지가 조선시대 끝났습니다. 메리머거 프로젝트. 자, 조선이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구한말 볼 거예요. 대한제국기라고 보통 부르죠. 자, 구한말은 좀 짧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까지 2강 더 남게 되네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어요.